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 건강의 김민희 인사드립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 또한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미리미리 좀 숙지를 해두시면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신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시간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치과 의사 강선구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읍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강성구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네. 일단은 임플란트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가 어떤 겁니까? 임플란트는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금속 구조물을 이제 뼈 안에 넣어놓고 그 뼈랑 붙는 시간을 충분히 준 뒤에 인공 치아를 연결해서 이 실제 우리가 가진 자연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나의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당일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을 두고 좀 시술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임플란트를 심는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임플란트라는 거는 이 심어놓는다고 해서 뼈에 바로 붙는 건 아니고 뼈랑 붙는 유착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환자분들 뼈의 상태에 따라서 2달 내지 4달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준 뒤에 인공치아를 연결하는 시술이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일날도 진행할 수 있고 2개월에서 4개월 후에 진행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인가요? 당일에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씹는 힘을 바로 받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그다음에 앞니 보철물을 바로 연결을 해도 우리가 붓는 과정 동안에 씹는 힘이 임플란트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유착 과정을 거칠 수 있어서 보통 앞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미가 요새 중요하잖아요. 네. 최종 완전히 이쁜 이제 보철물을 완성해 드리기 전까지는 이제 임시로 쓸 수 있는 임시 보철물을 연결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부위에 따라서 당일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2개월에서 4개월 후에 진행하는 그 부위는 뭐 어금니 뭐 이런 부위인가요? 그렇죠. 어금니는 아무래도 씹는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보철물을 통해서 씹는 힘을 임플란트가 받게 되면 유착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뼈랑 임플란트가 붙는 것에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금니의 경우는 보통 잘 하진 않죠. 네. 자,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 임플란트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서 어느 정도나 많은 분들이 좀 부작용을 겪으시나 그런 궁금증도 좀 있는데요. 어느 네. 정도나 됩니까, 그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에 관련된 179건의 피해 구제 신청 중에서 임플란트 관련 시술 관련 부작용이 63%로 가장 많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적절한 진단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작용들을 많이 줄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워낙 다양한데 이게 시술 시작되는 그 과정 혹은 전부터 이후 시술 후에 관리하는 모든 과정 중에 부작용들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좀 차근차근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예요. 시술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시술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수술 범위나 아니면 수술을 어느 정도로 이제 어렵게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이제 얼굴에 멍이 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 붓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런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멍, 뭐 붓기, 출혈 이런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뭐 미미한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는 보통 말씀이시죠.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그것들 말고 또 수술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부작용이 더 있나요? 네, 가장 큰 거는 이 하악을 관장하는 이 신경관에 손상이 오는 신경관의 합병증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작용이 될 수 있겠죠. 신경 손상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래 턱뼈에는 우리 아래 어금니 하방에는 우리 아래 이 볼살이라던가 아니면 잇몸이라던가 치아의 감각을 관리하는
신경관 다발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뼈의 어금니 뼈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드릴링을 하다가 이런 신경관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겠고요. 실제로 드릴이 건드리진 않았지만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간 경우에 압력에 의해서 신경관이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네. 너무 가깝게 시술이 돼서. 그러면 이게 그런 식으로 신경이 손상이 되면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뭐 멍이라든지 출혈, 붓기 같은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회복이 좀 많이 더디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네요. 네, 우리 몸에서 신경이라는 것은 가장 회복이 더딘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미한 손상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는 3에서 6개월 정도면 대부분 회복이 되고요. 네. 하지만 실제로 드릴이 신경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임플란트가 신경을 건드린 경우에는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술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뭐 멍, 붓기, 출혈, 지금 신경 손상까지 네.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더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상악동에 천공 증상이 있습니다. 천공. 네, 우리 얼굴 위턱부에는 네. 이 광대 안쪽에 이 빈 공간, 공기주머니라고 하는 상악동이 있는데요. 하악과 마찬가지로 어금니 뼈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드릴링을 하다가 이 상악동을 건드려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드릴이 건드리진 않더라도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상악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추가적인 시술을 통해서 상악 안쪽에 뼈를 추가로 뼈 이식을 통해 가지고 상악동 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시술을 추가로 보통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아도 무섭네요. 천공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수술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대체로 시술과 관련해서 좀 잘못되거나 네,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술 직후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또 살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장기적 부작용입니다.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인 부작용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에 자연치의 풍지처럼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가장 임플란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이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첫 번째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해놓고 관리가 잘 안 되시는 경우에 치태가 쌓이고 치태가 굳어서 치석이 되고 치석이 되면 이 잇몸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속이 되면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뼈가 녹게 되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게 됩니다. 일종의 자연치의 풍시랑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증상도 똑같습니다. 관리 소홀 때문에 네.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관리하는 능력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관리 소홀보다는 이 두 번째 과도한 교합력의 집중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치아에만 집중된 힘이 가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통해서 미세 진동이 뼈로 많이 전달이 되고요. 이 진동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으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관리 소홀 그리고 과도한 교합력 네.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원인을 안 하게 되면 뭐 예방이 되는 거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맞습니다. 관리 잘하고 그리고 네. 정기 검진 잘 받고. 맞습니다. 그러면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댁에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치태가 쌓이지 않도록 양치도 잘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치간 칫솔이나 아니면 요새 많이 쓰는 구강 세정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치태가 쌓이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수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댁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한 치아에만 과도한 힘이 집중되고 있지 않은지 교합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임플란트들이 고루 힘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합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씹으시거나 너무 과도하게 입을 앙 다물고 있는 그런 습관들. 네, 그런 이런 것들도 것도 안 좀, 좋죠. 네. 교정을 해주셔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부작용 중에서 장기적, 길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또 어떤 부작용이 혹시 장기적으로 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이 임플란트는 총 3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 치아 머리 역할을 하는 보철물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뿌리와 보철물을 이어주는 지대주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다 파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파절이 되게 되면 다시 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연결하는 기둥인 지대주가 파절된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 지대주 자체가 머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절된 지대주를 임플란트 안에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보철물과 지대주 기둥을 다시 제작을 해줘야 됩니다. 네. 픽스처가 찢어진 경우, 픽스처가 파절이 된 경우에는 이 뿌리 역할을 하는 이 픽스처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뿌리부터 다시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뿌리 부분이 파절되는 게 가장 일이 커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방법은 다 있네요. 방법은 다 있지만 그 과정이 좀 힘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파절이 안 되려면 이거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요새 지르코니아라는 보철물을 통해서 임플란트 크라운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단단한 보철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치아 머리의 파절은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품 재료를 좀 사용하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기둥이 부러지거나 이런 현상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합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집중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더라도 파절이 되거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기 점검을 잘 받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재료 고르는 것도 환자 입장에서는 뭐 물론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지만 전문가인 이런 치과 의사보다는 좀 네. 덜 알 수 있을 네네. 거고, 그리고 정품 사용하는 것도 환자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 네네. 같아서 그것보다는 과도한 힘이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집중하는 게 네, 가장 맞습니다. 중요하네요. 대부분 파절되는 네. 경우에는 그런 재료의 문제도 있지만 과도한 교합력이 그 해당 임플란트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런 파절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좀 점검할 필요가 네,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임플란트 시술 직후가 아닙니다. 사용 중에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2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임플란트 파절. 혹시 더 있나요? 네, 가장 많은 사례로는 사실 음식물 끼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증상이 제일 많습니다. 음식물이 네. 끼죠. 그거는 뭐 다 네.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 생기긴 하는데요. 네. 이 원인 자체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자연치랑 이제 임플란트 사이에 공간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건데요. 이 원인 자체가 임플란트는 뼈에 단단히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도 전혀 이동이 없지만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치준인대라고 하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이 자연치아랑 뼈 사이에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경미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가 자연치는 조금 이동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 사이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음식물이 끼는 그 증상이 생기기 전에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미리미리 좀 치간 칫솔 같은 걸로 좀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요. 네. 사실 공간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환자분들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은 요새는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을 머리만 빼서 수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이런 음식물 끼인 현상을 많이 줄일 수는 있습니다. 혹시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임플란트 부작용 더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사 풀림 현상인데요. 우리 임플란트 뿌리 역할은 픽스처와 그다음에 머리를 연결해주는 기둥 사이에는 나사를 조여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머리를 붙여드리기 전에 나사를 최대한 꽉 조여서 보철물을 연결을 해드리지만 아무리 꽉 조인 보철물이라도 지속적인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나사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사가 풀리게 되면 치아 머리가 흔들리게 되고 환자분들은 크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치과를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나사가 풀린 거기 때문에 다시 나사를 조여주게 되면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작용 여러 개를 말씀해 네. 주셔서 이 부작용들 중에서 가장 그러면 많이들 겪으시는 부작용은 어떤 걸까라는 궁금증이 문득 일었거든요. 아무래도 시술 과정에서는 이제 광범위하게 뼈 이식이 들어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플란트랑 뼈랑 잘 붙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잘 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워낙 다양해서 그 부작용에 따라 또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더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인데요. 이게 기능적인 문제는 없는데 본인의 불만족으로 또 재수술을 하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죠? 많지는 않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 이제 아주 드물게는 환자들 본인만의 느낌으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 문제가 아닌 본인만의 느낌인 경우에는 뼈에 붙어있는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 것보다는 아직 보철을 좀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렇군요. 그 재수술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재수술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래 쓴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네네. 염증이 생기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새로 임플란트를 했지만 잘 붙지 않은 경우, 유착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둘 다 임플란트를 잡아주는 뼈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진단과 준비 과정을 거쳐서 미리 이제 뼈를 이식한다든가 뼈를 보강해 준 이후에 시술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정확히 뼈 이식이 어떤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길이로 심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앞서 말한 이런 합병증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쓰는데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적절한 위치와 적절한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뼈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뼈를 이제 자신의 뼈나 아니면은 인공뼈를 이용해서 뼈를 미리 만들어준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그것도 그러면 함량이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뼈를 이식하는 그 양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부족한 양이 환자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식하는 양은 환자분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임플란트 시술할 때 그 시시콜콜한 걸 하나하나 다 여쭤볼 수는 없어서 네. 모신 김에 궁금증 좀 해소를 해봤습니다. 자,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네네. 드릴게요. 요거는 치료 기간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뼈가 건강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보다는 치료 기간을 좀 길게 잡아주는 게 좋은데 보통은 한 1.5배 정도의 시간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1.5배의 시간. 네, 충분히 뼈가 생성이 되고 탄탄해지도록 시간을 좀 기다려주는 기간이 좀 필요한 거죠. 재수술하고 나서 뭐 주의사항이 따로 있진 않나요? 아무래도 뼈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거나 뼈가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임상 검사나 아니면 방사선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가 잘 회복이 되고 있는지 단단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네. 사실 재수술하고 나서 점검 너무나 중요하지만 네. 재수술이 아니어도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굉장히 점검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주기적으로 가야 하는지, 가서는 무엇을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네네. 그런 정보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는 원인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관리가 잘 되고 계신지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는 양치를 잘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하지만 뭐 본인이 이제 하고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과 오셔가지고 임플란트 주위에 이제 치태가 쌓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이 필요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해당 부위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소도 좀 받으시고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교합 점검이 필요해요. 이 높이가 한쪽이 높아서 어느 한 치아에만 힘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말하셨던 네. 그 파절이라든지 주위염에 관련된 그런 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치과 오셔가지고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꼭 오셔가지고 관리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오세요? 관리가 잘 안 되고 계신 분들이나 아, 새로 이제 치아가 생겼으니까 이 새 치아에 대해서 무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삐뚤어 물면서 어느 한 치아에 힘이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된 교합 관계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자주 오셔가지고 체크를 받으시고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더 네, 자주 맞습니다. 네. 빨리 부르시는 네. 편이시군요. 저는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까? 사실 나이에 따라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개인의 관리 역량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 저희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염두해 두신 분들도 네.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네. 혹시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지금 오늘 계속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얘기만 하다 네. 보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하고 사실 겁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이런 방송들이 좀 많이 나가서 실제 저희 치과 오시는 분들도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임플란트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부작용을 이제 꽤 오래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 수술법이나 아니면 임플란트 자체 기술이 사실 예전과 다르게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러한 불편감을 겪는 분들이 사실 최근에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앞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가 현재는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주저 말고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희는 그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이 부작용 관련된 주제를 잡은 건데 생각해보니 부작용 얘기를 계속 들으면 겁나서 임플란트 못 하실 것도 같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의학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거든요. 혹시나 모르게 생길 수 있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 참고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공부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강선구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